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천목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빨간색 구독 버튼 아직 켜져 계신 분들은요, 제 방송 구독자가 아닙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이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오늘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다시 이 강화된 방역 조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강화된 방역 조치로 돌아가는 원인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또 이 정책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방역 조치를 말이죠, 단순하게 그냥 감에 의한 방역 조치, 이 감은 무슨 감, 즉 이 촉에 의한 방역, 그러니까 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방역 조치를 했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제 사업을 접을 정도가 아니라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권 어느 누구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앉혀놨던 김호란 조상의 피는요, 이 주사파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예. 그 김호란이를 앉혀놓고 김호란이를 방역기획관으로 앉힐 때부터 이 방역조치,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조기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백신 개발한다는 말만 믿고 외국에서 개발한 백신 이거 신뢰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먼저 예산을 들여다가 백신을 먼저 실험 접종하듯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한 조기 백신 대책을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호란이요. 이런 문제성 있는 인물을 청와대 컨트롤키 딱 타워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방역의 실패,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장관이 책임집니까? 정은경이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김호란이가 책임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정상황실장, 이 의사가 상황실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의사의 전문이 뭡니까? 의사 전문이. 병 치료하는 게 의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국정상황실에서 치료할 병이 그렇게 많아요? 국민적 병이? 제가 얘기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느끼는 이 병이에요. 코로나도 병이죠. 예.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청년시 일자리 다 죽이고, 이것도 병이에요, 병. 이 병인데,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병적 현상하고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병적 현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상황실일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상황실장을 윤건희가 떠난 이후로 이진석이한테 갖다 박혔어요. 의사한테. 이게 도대체 가는 의사나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다 놓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됐다, 이 혐의로 지금 이진석 상황실장은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재판받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스러운 정권, 민정실에 그러니까 이 감찰관 하나를 5년 내내 임명을 안 하잖아요. 지멋대로 해, 문재인이가.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문재인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만도. 이진석이를 상황실장 왜 못 빼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가지고 못 빼겠다. 여태까지 안 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그럼 완화됐어요?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김호란이 이진석이 즉각 잘라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그동안에 말을 바꾼 거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마침 중앙일보에서요, 터널 끝 짧고 굵게 후퇴 없다, 빈말된 문의 장밋빛 전망, 이런 제하에 이 기사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 1년 상황을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게 작년 12월 9일 날 했던 말입니다. 그 짧은 연설에서 터널의 끝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 왔어요. 자, 그런데 거의 1년 뒤인 지난 7일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다. 누가 위기의 연속을 만들어놨어요? 문재인 본인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방역, 이 문제에 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은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년 전에 하루 확진자가 686명인데 바로 이제는 한 달에 1만 명, 4달에는 2만 명이 된다는 것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전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백신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예. 그 실패의 원인은 이 백신 예방접종, 코로나 사태를요,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정치적인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만 보지, 순수한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사상 최악의 이 팬데믹으로 보지 않는, 그리고 방역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 방역에만 앞서는, 그래서 민노총 데모는 놔두고 이 우파 단체들이 하는 데모는 철저히 막고,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게 뭐예요? 모든 나라가 K방역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 이게 불과 지난 11월 1일 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종치고 막 내렸잖아요. 이런 실패 정책을 바로 누가 해왔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대학원 문명원 교수가 방역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른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방역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단정적 긍정론을 반복했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을 반복해 오면서 남은 기간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악화시켰다. 지금처럼 결정적 잘못이 확인되었음에도 방역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 임기 중반을 넘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방역 상황에 상당히 연동해 움직였던 것이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사과에 인색했던 문 대통령이 방역 실패 상황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 5차례나 사과 메시지를 낸 배경도 바로 내년 선거를 앞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방역에서 시작해서 정치 방역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엄중하냐? 미국의 유명한 화이자, 이 CEO가 말이죠. 화이자의 미카엘 돌스텐 CSO네요. 최고 과학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투자자를 상대로 한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장기 전망이에요. 이게 2021년 말이잖아요. 내년에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앞으로 3년간 최소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 2년 정도 팬데믹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팬데믹보다는 조금 약한 관리가 쉬운 엔데믹, 즉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냥 토착병 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특히 2024년부터는 말이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독감과 같은 토착병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토착병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변이의 출현도 대유행의 지속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부의 정책, 선거 방역,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상공인한테 70만 원의 이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올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매표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3월 9일 선거가 있으니까. 작년 4.15 선거 때 재미 봤잖아요. 매표 행위로. 또다시 매표 행위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방역 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의 중요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뭐 4조 3천억 가지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100만 원짜리 선심 매표 행위는 전혀 영향가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해라. 그러면 왜 돈은 돈대로 막 뿌리면서 이렇게 안 되느냐? 바로 뭐냐? 선거용 매표 수준으로만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색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요, 이 출범할 때가 예산이 52%, 출범할 때 예산보다 52%가 늘어나서 207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607조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400조 원의 예산을 이제 600조 원의 팽창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말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2조 2천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 금융 지원까지 다 합쳐봐야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말이죠. 반면에 SOC 예산은 대대적으로 늘렸어요. 문재인 정권이 제일 처음에 들어섰을 때만 하더라도 이 SOC 이거는 토건 적폐다. 그래서 본인들은 마치 이런 SOC 사업을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내년도 SOC 예산은요 역대 최대인 28조 원으로 편성했어요. 이게 뭡니까? 선신성 개발 공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또 대대적으로 늘려요. 학생 수는 주는데 이거 뭐냐? 시도교육청 17개 가운데 14개가 좌파 교육감들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또 돈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가 빚은 늘어나요. 내년도 국가 채무는 GDP의 절반을 훨씬 넘는 1,000조 원을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본 예산을 놓아두고 별도로 추경을 편성할 명분, 여력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607조 예산이니까 5%면 30조잖아요. 5%만 그러니까 예산을 구조조정해도 선심성 예산, 매표 예산을 구조조정하면 30조 나오잖아요. 30조 원 가지고 소상공인 제대로 지원하라. 이게 바로 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주장하는 말하자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에 하나예요. 제목이 방반 예산 5%만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소상공인 30조 원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지금 강한 뭐라고 그럴까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 방역 정책의 실패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100만 원 주는 것, 그거 100만 원이요. 막말로 해서 경기 좋을 때 저녁 한 번 안 먹어도 소상공인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생색 내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오늘부터 정상적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말이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지금 청년 보좌역을 공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장을 찾아왔습니다. 예. 자, 오늘 면접은 그동안에 서류 전형을 통해서 46명을 딱 서류 전형 합격자로 뽑아놓고 그 중에서 절반 20명의 청년 보좌역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은 오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그 다음에 장해찬 여명 공동천명 본부장이 면접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면접단을 들려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좀 이 면접으로 온 청년들을 말하자면 격려해주고 그야말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취지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직접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말이죠. 용산 효창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묘역을 찾아서 89주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파평윤 씨예요. 윤봉길 의사도.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먼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 보훈 행보를 이제 오늘 내일 다 마치고 내주에는 전방부대인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 보병사단 5피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부터는 청년 보훈 그 다음에 안보 행보를 갖는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얼마나 감상주의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김정은이한테 상전처럼 김정은이를 모시고 본인은 부하처럼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대북관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관에서 윤석열 후보는 북한 제일주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안보태세를 흔들었느냐, 대통령의 직무 중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관에 의해서 이제 안보 행보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오늘 이 청년 면접 창에 직접 나타나서 자기 정부에서는 청년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30대 장관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면 자연히 30대 장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 보좌관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2030도 표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청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국정을 쇄신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자기 정부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처를 맡지 않겠냐.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만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이 정부를 맡으면 첫 단계로 모든 부처의 청년들을 아주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예정이고, 정부 조직법을 바꾸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청년들이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96년생 25살짜리 박성민 청년비서관 발탁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되니까 청년비서가 날아가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이거 막으려고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발탁하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불공정 논란. 이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국민이 볼 때는 하나의 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불공정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25세 청년이 정부의 중요 보직에 임명된다고 해서 뭐라고 할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한테요, 지원자들이 여의도까지 오신 것만 해도 상당히 의지와 뜻이 있는 거다. 웬만하면 다 기회를 주시라. 뭐다 합격이죠? 이런 이 분위기를 좀 싹 녹여주는 그러한 유머스러운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인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뛰어난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왔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참고적으로 오늘이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로부터 생일 케이크와 꽃다발을 전달받았고, 오늘 아침에 미역국도 안 먹었다면서 작년에도 환갑날 꽃을 보내주셨는데 환갑날 징계를 먹었다,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지금 불법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불법 도박 플러스 상습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장기간 동안 해온다다가 이 판돈이 커. 예. 그래서 이게 도박꾼들이 하는 그런 도박 수준도 말이죠. 왜냐하면 도박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그냥 돈 내기, 그냥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근데 이재명의 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단어가 큰 그야말로 도박꾼들이 하는 수준의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습 도박범이다. 상습 도박을 했다가 아니라요, 상습 도박범이다. 범인.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이를 저격하는 1588자에 이르는 불법 도박 근절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안철수 후보가요, 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뜨지는 않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아주, 타임리하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이 지금 5%에서 많게는 한 10% 가까이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년 선거가 초박빙이 될지 여유 있는 승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5%가 여금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말이죠, 이 안철수의 말하자면 단일화 티켓 카드를 끝까지 버려서는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이 안철수 후보의 딸이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하고는요, 정반대되는 실력 발휘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딸 뭡니까? 태국에 갔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사유가 뭡니까? 특혜 지원 의혹이 있잖아요. 아들은 누굽니까? 특혜 지원 의혹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안철수 후보의 딸 당당하게 세계적인 석학 대열에 올라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가장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코로나 연구와 관련해서 NYT에서 보도할 정도가 되면요, 그건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NYT에서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직접 게재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후보가 안철수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아빠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평가 못 받았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다라고 지금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 오늘 내놓은 이 불법 도박 근절 대책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82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 한탕주의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 이동호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은 당연히 이동호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온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대책과 관련해서요, 이 안철수 후보는 경찰청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서 구체적 수치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82조, 올해 3월에서 10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3,104명. 이 중에서 말이죠, 와, 놀라운 게 청년이 말이죠, 2030 세대가 66.4%에 도달합니다. 상당합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불법 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켜내겠다. 정부 당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 도박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개인이나 가정인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아들의 치료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도 내놔야 한다.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제도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 놓은 것도 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과 표명만 그쳤어요. 이거를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직격한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이런 이 도박 근절 대책, 이 과학도 출신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학자로서 이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삼성과 같은 초격차 기업 5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G5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어제는요, 대전에서 이 대전하면 과학도시잖아요.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 지역의 이런 이 학회들, 그 다음에 연구소들을 쭉 순방을 했어요. 이 과학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법학도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법학도예요. 그리고 뭐 심상정이는 이제 상학도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지금 과학도예요. 자, 이래서 지금 뭐 빅2 제외한 이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한 과학도인데, 이 안철수 후보도, 그러니까 딸이 아마, 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의 피는 못 쓸 피다, 국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피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피는요, 양질의 피예요. 부모님이 다 이 과학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또 이 의사와 같은 과학도잖아요. 아주 훌륭한 과학도. 이재명의 아들은 뭐합니까? 도박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넓은 의미에서의 좋은 피,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통령 뽑을 때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거 선거와 달라. 이번에는요, 단순한 흑수저라 해서 흑수저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 흑수저 중에서도 썩어 있는 흑수저가 있고, 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양질의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가난을 딛고 일어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흑수저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 흑수저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흑수저예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 도박 바이러스 제일 큰 게. 그 다음에 이 성매매 바이러스가 있어. 이거 아니되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얼마나 깨끗해요? 부모 학자잖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 본인이 학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범죄와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안철수 질병과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안철수는 바이러스 대구에 맨 먼저 딱 가운 입고 내려가서 봉사활동 했잖아요. 안철수 딸 코로나 세계적인 지금 연구 실적을 내놓고 있잖아요. 피가 다릅니다. 저도 흑수저예요. 저도 충청도 촌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사지었어요. 평생을. 예. 그러다 제 피도요, 깨끗한 피예요. 도박도 이런 거 아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말단 공무할 피도 못 된다.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철수 이 후보가 어제 대전 지역에 가서 말이죠, 많은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과학 전문가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는데 제고했다. 유성에 있는 한국 원자력 학회, 여기에 가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잘못된 것이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한울 3, 4호기를 빨리 건설 재개해야 되고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산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신기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고,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원전이 필수적이고
안전성 문제를 염려한다면 SLR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요 또 왜냐하면 이제 그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여기에서 과학기술정책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이상 확보해서 5개 이상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야 우리가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또 대전에 있는 나노 종합기술원에서 여성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 아이가 여성 과학자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 닿는다. 안철수 박사의 후보의 딸 이름이 안설희인데요. 2018년도 스탠포드에서 이론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현재는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UC 샌디에고에서 로미 이마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소속돼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물이 뉴욕 타임즈에 실려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북방과학연구소도 방문했고, 어제 저녁에는요 충남대 토론 동아리 학생들과 기후위기 해법을 놓고 토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이 과학자로서의 말하자면 위상을 확실하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행보를 가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바로 어제 보도가 됐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옥준 서신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달 말에 출간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적폐로 낙인찍힌 거에 대한 강한 유감과 이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 이 바로 문화일보에 말이죠. 저의 선배님 되시는데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 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이 국정원장 지금 3명이 현재 지금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전 원장, 물론 4명이 있어요. 거기에 원세훈까지. 그러나 이제 죄명이 좀 달라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장, 국가정보원 특활비 청와대 지원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범죄 행위로 판단이 돼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 연말을 계기로 해서 사면 복권하라, 이런 주장의 칼럼을 실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요, 국고 손실죄,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범죄 행위로 보는 정보기관 한 군데도 없다. 대한민국 법원밖에 없는 이 한계 상황. 그래서 이 잘못된 판결이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니 더군다나 이제 고령이고 또 한 번도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 같이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훌륭한 분들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또 연말연시 이 사면 복권에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입장의 칼럼을 문화일보에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MB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현 정권에서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정원장들, 그리고 또 이 국정원 고위 간부들도 또 실형을 많이 살았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억울하지만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도 현재 국정원장들 특사를 해라, 이것이 염돈재 전 차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 문재인 정부 박범계 장관이 담당 실무장관인데 반드시 사면 복권 제대로 검토해서 국정원자들을 풀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원희룡 의원이요, 원희룡 저 법무장,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이 원희룡 법무장이 유동규, 그 다음에 백종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했다, 이거를 주장했어요. 이걸 주장 딱 하니까 고민정이가 왜 이거를 국회에서 발표하냐,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면책특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고민정 이퀄 수준이야 딱 얘기하잖아요. 수준이야. 야,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다 면책특권을 받는 걸로 속된 말로 무식이 탄론한 거예요. 국회의원만이 면책특권을 받는 거예요. 예. 현재 원희룡 이 법무장은 제주지사하다가 올라온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본부장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윤석열 뭐라고 그럴까요? 면책 특권에 해당도 아니는데 무슨 면책 특권이라고 비판하느냐? 이 얘기야말로 말하자면 이 대장동 게이트를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삐뚤어진 충정을 이 고민정이가 가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고민정 추악한 게이트 물타기 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 엉터리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로 첫 번째 방송은 마치고 잠시 후에 또 제2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